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깊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의 늪, 그리고 그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고심의 늪, 이 스토리로 좀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28일이죠. 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게 미국이 결국 그 이란 공습을 시작한 게 지난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공습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가장 가깝게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가장 최근에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들의 시간을 9개월만 뒤로 좀 돌리겠습니다. 작년 6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9개월만 돌리면 지난해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을 괴멸시킨다 라면서 이란 내 몇몇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이스라엘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후 작년 6월 22일 그러니까 시작된 게 6월 13일인데 이스라엘이 한 게 그로부터 한 9일 정도 미국이 지켜보다가 결국은 열흘이 채 안 돼서 6월 22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란 내 핵시설이라고 하면서 세 개를 딱 집어서 그 세 곳에 대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지금부터 9개월 뒤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그때 그런 공습이 막 있으니까 많은 미국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이 올까봐 걱정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저께 지난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번 전쟁의 명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클리어 레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뉴클리어 레드라인. 그러니까 이란의 그 뉴클리어 핵 능력의 그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저지, 이란 핵 능력의 어떤 최종적인 저지, 뭐 이런 뜻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9개월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본인 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말을 9개월밖에 안 돼갖고 이번에 또 그렇게 말을 하려니 본인도 좀 이건 좀 아닌가 보다라고 싶어서 그랬는지 뭐 며칠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요. 임박한 위협의 선제적인 제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선제적인 어떤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그런 위협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뉴클리어 레드라인이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는 어떤 임박한 위협을 우리가 느껴서 그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선제적인 타격을 했다. 이렇게 명분을 좀 살짝 바꿨습니다. 한 2, 3일 만에요. 근데 그러더니 거기다가 살짝 좀 양념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양념을 쳤냐면 플러스 알파. 독재자인 그 하메네이의 그 정권을 우리가 교체시켜 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란 국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뭐 요거는 살짝 뭐 양념이죠. 뭐 미국 국민들을 위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살짝 양념까지도 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이란 국민의 자유 이 부분은 이란 내에서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공습이 됐을 때 이란 국민 중에서도 일각에서는 막 환호하고 그랬었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살짝 또 말을 다시 바꾸면서 어찌 보면 슬그머니 본인의 본심을 드디어 이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요건 그러니까 이번 주 초가 되겠죠. 이번 주 초.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개인적인 암살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암살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란 공습의 이유가 그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인 암살 위협 차원?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의아해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말이 나온 지는 한 3, 4일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또 뭐 지금 워낙 전황이 바쁘고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계속 구체적인 설명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의 명분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클리어하게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게 조금씩 몇 번 바뀌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마지막에 한 얘기는 개인적인 암살 차원의 위협 때문이었다. 이 얘기는 정말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국의 가디언에서도 그 내용을 보도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영국 가디언지를 좀 참고하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의 가디언지 그리고 뭐 미국의 다른 신문들 또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 요걸 좀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영국의 가디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이해하려면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전략적인 계산 플러스 어떤 그 정치적인 설득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세 번째 나오는 정치적인 설득 옆에 가로 열고 가스라이팅 그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제 거의 국제적인 신문인데 뭐 이게 뭐 진보 성향의 신문이냐 뭐 보수 성향의 신문이냐 뭐 그걸 떠나서 뭐 일단 가디언지는 유명한 신문인데 거기다가 신문에서 대놓고 정치적인 설득 가로 열고 가스라이팅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어떤 설득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얽힌 그런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여기서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는 바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왜 써놨는지를 필요한데 가디언이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한 거냐?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하루 이틀 그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본다면 길게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몇 단계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 1단계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냐면 이란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타냐후 총리는 뭐 미국에 와서 정상회담 꼭 하지 않아도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고 또 백악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뭐 프라임 미니스터 네타냐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저 그의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관계다라고 설명드렸죠. 네타냐후의 별칭은 뭐냐면 비비입니다. 비비.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베냐민이라고 이름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래도 일국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인데 베냐민이 뭐 어쨌든 저쨌대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하고 비비 셋 블라블라블라 비비가 그러는데 뭐라 그러더라. 그 비비는 일종의 어찌 보면 백악관에서의 은어고 또 벤자민 네타냐후의 별칭. 그렇게 별칭으로 그냥 편하게 백악관에서 막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네타냐후는 아무 때나 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여하튼 뭐 전화한 내용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비가 통화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상회담 같은 것은 뭐 비공식도 있지만 공식 회담도 있고 또 비공식이라고 하더라도 확대 정상회담은 그 안에 또 대여섯 명씩 들어가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그 정상회담 누군가가 증인이 또는 목격담 뭐 이런 게 있어야 팩트니까 그걸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제 뭐 전화통화는 안 됩니다. 정상회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상회담 할 때마다 비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걸로 유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의에 동석한 그 관료들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이란이 당신을 암살하려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아니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그 모사드라고 있죠.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굉장히 센 걸로 유명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외 정보기관, 뭐 국내 정보기관 뭐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사드라는 것은 이제 국외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여하튼 우리 모사드가 얼마 전에도 당신을 암살하려 한 그 이란의 그 스파이나 이란의 그
그 인사들, 첩자들을 우리가 알아내서 제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두 번 들을 때는 괜히 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확실한 거야? 뭐 확실하지 않은 얘기 일단 막 던지는 거 아니면 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암살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 같은 것을 또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찌 보면 이제 국제 분쟁인데요. 이런 국제 분쟁을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어찌 보면 트럼프 개인의 어떤 위협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소위 국제 분쟁을 개인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그러니까 당신을 이란이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옆에 동석자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지 이제 몇 달 후에 연방 법무부는 하나의 그 중대 발표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란의 스파이를 트럼프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우리가 대거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에 의하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어떤 지령을 내려서 그들의 그 지령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음모가 있는데 그걸 발각해서 그들을 체포했다라는 게 연방 법무부의 지난해 말에 발표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 실패한 암살 시도를 반복해서 트럼프에게 언급을 했고요. 또 이후 몇 가지 정보를 탁탁탁 던지면서 이란 스파이를 체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완전히 국제 분쟁이기도 합니다만 나 개인의 어떤 위협을 저지르는 저것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개인화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은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적대국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이 인류의 이 세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불손 세력을 넘어서서 이란이 불손 세력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불손 세력 맞고 위험을 자주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짓들도 많이 하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생명을 노리는 어떤 실존적인 개인의 위협 세력으로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 이번 전쟁의 명분이 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저 전쟁의 명분, 어떤 분은 이란의 그 핵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추후 미래의 어떤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실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안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괜히 미국이 껴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실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지금 딱 하나 정도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핵무기 능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9개월 전에도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괴멸시켰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전쟁의 명분이 뭐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뭔지 좀 아리까리한 이번 전쟁의 명분 그게 없진 않겠죠. 그 대신에 이제 딱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조각의 퍼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아주 작지만 작은 하나의 퍼즐을 우리가 좀 맞힐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스토리가 제가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무슨 카더라 통신 믿을 수 없는 유튜브 영상들 얘기 이런 거 제가 갖다가 막 절대 옮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가 사실이라는, 즉, 팩트라는 정황을 백악관의 대변인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사실입니다라고 강변하지 않아도요,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게 사실임을 거의 입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전쟁 명분을 설명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선제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선제 공격을, 그러니까 미국에게, 이란이 미국에게 선제적으로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이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키워드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막 번역한 건 아니고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말한 거에 그 느낌은 정확하게 fee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필링이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 찾아보면 어디든지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필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필링이 그래서 군사작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그 말을 들은 현장에 있던 그 기자들은 모두 그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말이 진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전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통령이 어떤 필링, 어떤 느낌을 받아서 전쟁 버튼을 눌렀단 말이야? 이 얘기가 맞아? 내가 제대로 들은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기자들은 서로 묻고 하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다음 날인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기자가 여러 명의 기자들이 막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링으로 그랬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정말로 이번 전쟁의 명분이 정말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필링으로 결정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물은 거죠. 이제 다음 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한 기자가 묻습니다. 막 기자들이 물을 때는 한 기자는 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필링이라는 그 느낌이란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뭐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레빗 대변인은 살짝 당황하면서 제가 봤을 땐 당황한 것 같진 않아요. 살짝 흥분한 것 같아요. 좀 화를 내는 표정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사람이 좀 당황하면 화내는 척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여하튼 좀 흥분한 듯한 그런 표정과 말투로 굉장히 강한 어투로 답변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분명한 필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필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지는 저는 제가 대변인이라면 필링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피할 텐데 여하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 필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라면 대통령의 기분이 그래서 뭐 느낌이 그래서 공습명령을 내렸다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레빗 대변인은 이란의 임박한 그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그 필링을 느꼈다라는 그게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라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왜 이란이 미국을 직접 겨냥할 것이냐라는 그 위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 기자한테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의 질문 자체가 어떤 뭔가를 좀 전제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라면서 답변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장면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국제 경제가 출렁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무고한 그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175명인가 사망했잖아요. 무고한 어린이 100수십 명 등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도 대거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정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그 전쟁을 했어야 되느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백악관은 아직까지도 feeling이라는 단어 외에는 더 구체적인 어떤 팩트, 이 팩트를 근거로 그런 필링을 가졌다라든지 어떤 그렇게 좀 깊이 있는 답변은 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인지라 뭐 어찌 보면 전시 상황이니까 뭐 지금 뭐 준비도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자기들도 정신이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 아무리 급해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변인이 할 일은 그런 건데요. 그 캐롤라인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기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죠?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제 귀에 남는 단어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feeling. 트럼프 대통령이 feeling이 그랬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남습니다. 여하튼
이 스토리를 좀 연관되는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더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격적인 이란 침공은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설계해온 시나리오의 어떤 최종적인 결말의 끝판왕이다, 완결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미국이 먼저 이제 공격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합동 공세를 했지만 미국이 그 전장 버튼을 트럼프 대통령이 누르게 된 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필링이 있어서 결정했다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필링을 갖게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년, 30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거 만든 건 아니죠. 미국을 상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여 년 전 이라크 전쟁을 촉발했던 그 거짓 명분 다 기억하시죠? 그 이라크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많다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지상군까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황당한 그런 경우고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거짓 명분 아니면 뭐 미국이 속은 건지 미국이 국민을 속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똑똑히 기억하시죠. 이라크 사태. 그때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만 바뀌었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그러면 좀 더 뒤로 올라가서 30년도 넘은 시간이죠. 1992년.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베냐민 네탄야후 비비 이스라엘 총리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부터 34년 전에 네탄야후 총리가 그랬습니다. 이란이 5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4년 전에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이란이 핵무기 가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없잖아요. 작년에도 뭐 괴멸시켰다 그러고 또 치고. 여하튼 34년 전에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을 꼬드길 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가만 놔두면 이란은 이대로라면 5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3년 뒤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뭐 네탄야후 말이 맞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5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3주면 지금부터 이란을 가만히 놔두면 이란은 지금부터 3주일이면 핵무기를 가질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3주일을 지난 다음에 아무 일 없었고 3주일이 아니라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갖고 있습니다. 물론 농축은 아니면 있지만 60% 농축한 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농축이 돼야만 이제 핵물질로 갈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1992년에 당시에 불과 3주 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외치면서 이란을 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란은 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30년 넘게 되풀이된 이 소위 늑대 소년식 이런 경고. 늑대가 나타났다. 기억하시죠? 이소부와. 가보니까 거짓말. 또 늑대가 나타났다. 가보니까 거짓말. 나중엔 진짜인데도 안 믿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늑대 소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경고는 결국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전쟁이라는 미국이 먼저 때려준다라는 그런 결실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결실을 맺은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소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때와도 지금 판박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정보를 미국에 막 뿌려서 이라크에 엄청나게 많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온 인류가 위험에 빠지고 그중에서 제일 먼저 당신들 미국이 위험할 거라고 막 다고쳐가지고 미국이 쳐들어갔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 찾는다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놔두면 인류가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하다라면서 미국을 자극해서 미국이 이라크에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들어갔는데 대량 살상 무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왔죠. 그것도 그냥 나왔나요? 완전히 처참하게 오랫동안 장기전으로 하다가 그냥 거의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나왔잖아요. 뭐 그 전쟁의 승패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도 미국은 이란의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의 명분이 이란의 선제적인 위협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실제로 이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몇 달 전부터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란은 핵과 미사일 시설을 요새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하 벙커를 대거 짓기 시작했다. 불과 그러니까 몇 달 전 얘기예요. 불과 몇 달 안에 이게 다 완료될 것이다. 완료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또 꼬드긴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란의 공격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선제 공격 징후가 없었다라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란의 선제 공격이 없었다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국 수장이 한 말입니다. 어디서요? 전쟁이 터진 이후에 그 비공식 의회 의원들을 데려다 의회 의원들을 앞에 놓고 브리핑을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비공식인데 성공은 네가 어떻게 알아? 예. 비공식이지만 공식이랑 비공식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식은 카메라 갖다 놓고 녹음기 갖다 놓고 마이크 갖다 놓고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식이고요. 비공식은 그런 걸 안 한다는 뭐 녹음이나 촬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의회 의원들과 특수한 장소에 만나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회 의원들이 그때 듣고 들은 말을 밖에 나와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급비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 비공식 브리핑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국의 수장도 본인도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무슨 말요? 네. 이번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그러니까 즉 미국이 이란을 때리기 전에 이란이 미국을 어떤 공격할 것이다라는 징후는 사실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때리는 것을 더 넘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전쟁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왜 끌어들이느냐? 걔네들까지 괴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괴멸을 시키려면 그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때리면 이란이 보복으로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또 공격하잖아요. 보복 공격. 다른 나라 보복 공격을 이란이 하게 놔두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인근에 있는 다른 걸프 국가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숨어 있던 헤즈볼라가 나옵니다. 나오면 때리려고요. 그걸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메네이 암살 같은 그런 보복을 유도한 뒤에 하메네이를 암살하죠. 하메네이를 이번에 공습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란에서 들끓죠. 거기서 보복하겠다. 우리의 지도자를 살해했다. 보복하겠다. 일부러 보복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전면전으로 나오기를 이스라엘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나오면은 결국은 미국이 해줄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떤 세력이나 이런 걸 더 넓히기 위함 플러스 자기들의 오래 계속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에 대한 어떤 위험 세력을 없애는 위험 제거 작업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40년간 공들여온 적대 세력 동시소탕,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 동시소탕이라는 이스라엘의 그런 수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더 나아간다면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수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네탄야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네탄야후 총리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결합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염원해온 테러 정권과의 결정적인 타격이 마침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고 이 얘기 들으면 딱 들어맞는다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힘을 합쳐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 염원해온 테러 정권에 대한 그걸 이란이라고 볼게요. 지난 40년간 염원해온 자기네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란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 지금 마침내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느라고 미국은 지금 온몸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이 그냥
일반적인 여론의 비난 그런 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아닌데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논란까지 받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우방국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때리기 전에 이란하고 대화 중이다라고 막 하고 그리고 지금 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만은 전쟁 버튼을 누른 후에 그러니까 전쟁 지금부터 개시 이란을 공습해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 밖에 나와서 이란하고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외교한다 대화한다 하면서 그 와중에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미국이 대화하자 외교로 풀자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끌려나가서 정말 대화로 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완전히 뒤통수 세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의 외교에 대한 어떤 신뢰성 같은 거에도 결정적인 지금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또 이제 강대국이라고 약소국을 막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약소국을 선제 공격한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대만과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강대국이 자기가 좀 껄끄러운 약소국 쳐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미국이 러시아한테 할 말이 없죠. 근데 뭐 러시아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앞으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뭐냐. 중국이 대만을 예를 들어서 대만이 최근 들어서 모든 미사일을 다 중국 쪽으로 중국 본토 쪽으로 방향을 다 바꿨고 대만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우리한테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먼저 때렸다라고 대만을 때려버리고 침공해버리고 대만을 먹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게 어떻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모르는 안개 속의 전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전쟁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 다는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도 한 20% 퍼즐 조각이 하나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중에서 몇 개의 퍼즐 조각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작은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fully 할 수 있고 또 해결책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라건대 이 전쟁이 절대로 장기전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기전으로 가는 순간 경제는 다 깨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가솔린 오르고요. 주가 크래시하고 갑자기 뭐 물가 오르고 패닉 바잉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전으로만 안 가면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 좀 가능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의 승패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네. 그건 당연한데 그 과정을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승패는 어느 쪽의 무기가 먼저 바닥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당연히 이길 겁니다. 그걸 전제하에 이겨도 왜 손쉽게 이길 수도 있고 좀 힘들게 이기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의 과정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무기가 어디가 먼저 바닥나느냐가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기는 결국은 말하면 이제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미사일. 자,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이번 전쟁이 이란 측이 보유한 드론과 미사일의 재고량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유한 방공 미사일 재고량 중에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가 이번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이란 측에게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재고량은 뭐냐면 공격용 자폭 드론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 요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개시된 지난 28일에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서 주변국에 있는 약 한 2,000km 내에 있는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가했죠. 미사일도 보내고 자폭 드론도 보내고 무려 1,000회 이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런 무력 충돌은 중동 지역에서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브로드하게 벌어지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이 브로드하다라는 것과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치열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좀 이란이 그 보복 공격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 미사일 하나만 던지더라도 100개 1000개가 아니라 하나만 던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 브로드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요,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한 2,000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한 1,000발 정도는 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1,000발 남았겠죠. 자, 그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걱정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방공, 요격, 방어 미사일 이런 건 충분한가?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의식한 듯 어제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그 독일의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 직전 그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 기자가 그 이란 사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란의 지금 무력 그 시스템, 군사 정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은 완전히 괴멸됐으며 공군도 거의 무력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 말을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자, 이란의 해군은 괴멸됐으며 공군은 무력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의 미사일도 이제 거의 다 고갈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일 고갈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자체는 이제 양측의 어떤 미사일 재고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사실 이란 쪽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쪽 미국과 이스라엘 쪽도 사실 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이란이 시도 때도 없이 띄워보내는 그런 자폭 드론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요격 미사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이 방어 미사일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갈하고 소진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고갈된다라는 말도 맞고 소진된다는 맞는데 그 제가 두 개 합쳐서 여하튼 급격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 이란도 이걸 알죠. 그래서 때문에 이란은 최근에 전략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시설을 집중적으로 괴멸시키듯이 그렇게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국토 곳곳에 수도 없이 작은 상처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이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곳의 상처를 100개, 1,000개 할 때 1,000개, 1,000개의 상처를 내서 몸 1,000곳에 상처를 내서 몸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이란은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도 미사일 재고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백악관에 그 락히드 마틴 등 미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 CEO들을 싹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체제이니까 방위 산업체 CEO를 부르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방위 산업체 CEO들을 불러서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방공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좀 늘리도록 이 방위 산업체 CEO들을 압박하려는 압박이라는 표현을 백악관이 쓰진 않았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려는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려고 오늘 백악관에서 방위 산업체 CEO들과 긴급 회동을 합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요. 또한 국방부는 무기 재고 보충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의회에 특별 그 긴급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500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건 뭐냐면 무기 재고 보충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도 무기 재고에 대해서 지금 굉장하게
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제공 이런 거. 그런데 뭐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격 미사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죠. 미국에서 만든 요격 미사일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이스라엘이 만든 게 에로우,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게 천궁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요격 미사일 원, 투, 쓰리 뭐 못 만드는 나라가 부지기수고 굳이 만든다고 하면 세 손가락 꼽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그 세 개인데 미국이 만든 건 이제 페이트리엇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빨리 만들어 서 오늘 뚱땅뚱땅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수만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품 중에 일부는 뭐 스페인에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일부는 또 중국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악관도 그걸 다 아니까 조금 이제 발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어떤 그 미사일 재고량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전쟁을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관되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러시아가 뜻밖의 혜택으로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건데요. 미국산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무기가 이란 전쟁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동인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큰일 난 거죠. 러시아는 일단은 가만히 있지만 씩 웃고 있는 거죠. 기다려봐. 이제 좀 있으면 우크라이나 너 완전 바닥 나오고 재고가 바닥나고 미국은 못 도와주고 그러면 그때는 넌 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번 그 이란 전쟁 초기에 이란의 반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백 발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비축해 놓은 그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며칠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의 그 요격 미사일 비축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갖다 놓은 미국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줄여서 그러니까 10개 있으면 너 잠깐만 미안해 내가 잠깐만 빌려갈게 5개만 갖고 있어. 그 5개 미국으로 갖고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종의 각출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영상을 제가 찍기 한두 시간 전에 들어온 속보였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주한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큰 게 이제 평택에 있는 오산 기지, 평택 기지라고 부르나? 오산 평택 주한미군 기지. 그게 제일 큰데 그 외에도 몇 군데 그 미군 기지에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미사일의 상당량이 지금 평택 기지로 지금 집결했답니다. 이건 뭐 오늘 나온 얘기예요. 이 영상 찍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보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어젯밤입니다. 제가 저녁에 찍었습니다, 이거. 평택 기지에 그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대거 지금 집결했답니다. 갑자기 평택에다 왜 이걸 다 갖다 놓지? 라는 생각 한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사일만 그 집결한 게 아니라 C-17, C-5 수송기까지도 집결했답니다. C-17은 중형 정도의 수송기고요. C-5는 대형 수송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형 수송기에는 사람을 실을 수 있고 C-5 대형 수송기에는 사람과 뭐 이제 군 장비, 무슨 트럭, 탱크 아니면 미사일 이런 걸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평택에 대고 갖다 놨고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수송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또 사람을 옮길 수 있는 수송기까지 갖다 놓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무기와 군 장비와 또 주한미군 군 인력을 일부 빼낼래나? 라는 지금 그런 걱정이면 걱정이죠,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요거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국방부는 아직은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 좀 이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곧 있으면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요.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끝나면 저는 마음을 놓겠습니다. 제발 빼가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평택 기지에
군 장비와 인력과 무기를 갖다 놨다는 건 전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걸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얘기가 다 연관되는 게 뭐냐면 미국도 무기 특히 이제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그 비축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백악관도 휘발유 등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아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민심, 여론도 확보해야 하니까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라고 참모들에게 계속 지시하고 있답니다. 그 참모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우리한테 그 가솔린 값을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오라고 막 야단쳤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임원들과 이제 백악관 관리들이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에너지 업계의 임원은 백악관이 에너지,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언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역은 지금 봉쇄됐습니다. 지금 뭐 거기서 어제 그 유조선, 대형 유조선 하나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갖고 유조선이 지금 막 불타고 그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쇄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원유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이 28일 날 시작됐죠. 근데 28일보다 하루 전, 즉 전쟁이 있기 전날에는 브렌트 유가 배럴당 $70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발생하고 한 2, 3일 사이에 $80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10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미 오늘서부터도 동네에 그 주유소에 가솔린은 가격이 1, 20센트 올랐을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훨씬 더 많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가솔린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이 아이디어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솔린을 넣을 때 갤런당 뭐 $3라고 치자고요. 그럼 $3 안에 그게 다 기름값은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텍스 같은 게 다 애드가 돼서 된 거잖아요. 그 텍스도 물론 종류가 있는데 주정부가 뭐 부과하는 텍스도 있고 그런데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텍스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그 텍스 부분만 좀 빼줄까, 웨이브 시켜줄까 좀 그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포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주에서 부과하는 텍스가 많지만 여하튼 그래서 백악관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걸 뺀다고 해도 뭐 포션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많든 많지 않든 뭐 빼주면 우리는 땡큐인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텍스를 빼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빼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라 텍스를 부과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텍스를 웨이브해 주는 것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대통령이 뚱뚱땅 해갖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물가 관리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안 되는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백악관이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빠지고 있는 이번 이란 전쟁의 늪, 그보다 더 깊게 빠지고 있는 백악관의 고민,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자, 깊어지고 있는 전쟁의 늪, 그리고 그보다 더 깊어지는 트럼프 대통령 고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그 1월 2일 날 집권 2기 취임하셨잖아요.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유가를 하락시키겠다. 미국 내 가스 값을 내리겠다라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그거를 본인이 한 중요한 경제 성과 중에 하나로 계속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동 전쟁 등으로 원유 가격이 진짜 앞으로 계속 오르게 되면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물가 안정의 어떤 성과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월 중간선거에 이러다가는 완전히 참패하겠다. 그리고 현재 그나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그게
여야의 다수당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왜냐면 지금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탄핵하자 어쩌고 해도 탄핵이 안 돼요.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막 3, 40명씩 반란표가 나온다면 모를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게 상하원의 그 여야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임피치먼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훨씬 더 깊은 고민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혼란한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